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일부 연예인과 지도급 인사 자녀들이 아주 환상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무슨 범죄 영화도 아니고요. 마약 관련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청년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약과도 같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정치인 자녀들은 진짜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월 27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내용 샅샅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박성매 변호사는 진짜 대한민국 이제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씨가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남 씨의 가족이 했습니다. 남 씨의 가족이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 하면서 신고를 했고, 당시 남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곧바로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지만 다만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남 씨가 거부함으로써 즉각 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뒤늦게 협조에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놀랍죠? 진짜 어디 몰래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얼마나 행동이 이상했으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신고했겠어요? 이 남 씨라는 사람이요,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그저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으러 나갔는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버지 포함한 가족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필로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당연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저 남 씨라는 사람이 이 마약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 남 씨의 과거 이 전적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 남 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충격적이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남 씨는 2017년도에도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또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서 밀반 위반 혐의로 이 구속 기소가 돼서요.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미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선 2014년 군 복무 시절에는요. 후임병들을 폭행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서 이 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력 정치인으로 언론에 화려하게 장식을 해왔는데 수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참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진짜 가족들이 오죽하면 신고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심경으로 이번에 신고했을지도 정말 조금은 이해돼요. 앞서 2017년 때, 그때도 한번 마약 혐의로 붙잡혔을 때 한번 그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한 거 처음 만드셨나요? 마약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버지가 급히 귀국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 나가고 이겨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가 2017년 당시에는 지사였네요. 경기지사, 현직 지사. 그런데 최진범 교수님, 이걸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말, 당시 말도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하네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보세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일단은 인정했어요.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합당한 벌을 받겠다. 이까지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무거운 잘못 저질렀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로 참담하다. 가슴 아프다. 근데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대요. 부성애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 앞으로의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줄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 치료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다시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격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병원에서 치료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로서, 물론 앞부분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아주고 싶단 말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예요. 저게 반드시 언론 앞에서 어쨌든 문제가 된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발언하는 내용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러 나온 자리라고 하면 그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한 말은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책임지고 제 아들을 교육을 시키든 뭐 갱생을 시키겠다 그렇죠. 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마약이 가벼운 죄입니까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러니까 삶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처럼 본인과 좀 분리시켜서, 즉 남경필 그 당시의 지사가 본인과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조금 반감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과문으로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는 건 진짜 이거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보세요.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걸렸잖아요. 가족들이 신고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런데 보세요. 이준 변호사는 현재 이번에 걸렸을 지금 당시에 지금 남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뭡니까 대체? 네. 남 씨는 가족의 신고에 의해서 그 조사를 받고 있지만 네. 간이 검사, 시약 검사 결과와 그 전략 등을 종합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어요. 네.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아들이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누리꾼들은 또 반응이 되게 뜨겁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냐, 초범도 아닌 재범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 등의 좀 비난의 댓글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함을 떠나서 입이 떡 벌어질 기함을 하실 거예요. 뭐지 이거?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영장 전담 판사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수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 이제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상 필로폰을 투약하면 환각과 환청 증상을 겪게 되고 이 경우 주변 사람들도 손을 쓰지 못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자신이나 타인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가족이 신고한 것 같은데 마약 투약 초범은 통상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 이유는 처벌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치료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약 투약 재범 이상부터는 실형이 선고되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굳이 따져보자면 네. 종전 마약 투약 범죄가 현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의 범죄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드러난 이 사건 혐의가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향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가 상당 부분 늘어난다면 앞으로 구속영장 기각되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사법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전례가 남기면요. 일반 마약 범죄자들 중에 이런 걸로 당장에 구속되면 아니 누구는 재범을 해도 봐주고 기각이 안 돼, 영장이 기각되더니 누구는 단방에 구속되고 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국민 정서예요. 한번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도요. 자, 그런가 하면 마약 문제로 시끌시끌해진 사람, 또 소란이 익힌 사람 한 명 더 있죠.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랐고요. 좀 약하셨어요. 어우 큰일 났습니다. 말씀하시고 관계의 비결은 약인 거고요. 아니 또 전화 왔어. 또 다른 친구한테 내가 너무 약간 오늘 피곤한 상태인데 오늘 일정이 많았어서 술 취해 보인다고 요새 뭐만 하면 논란이 되니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양해해 주세요. 눈을 막 부리부리 뜨면 되나 막? 좋은 친구들이죠. 배우 유한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4가지 아주 화려합니다. 4가지 종목으로 마약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뭐 뉴스도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 박성배 변호사님 많은 분들 질타가 있었잖아요. 왜 유아인 마약 범죄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런 비판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유아인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지난 24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조사 날짜가 알려지면서 유아인 씨 측의 요청으로 조사 일시가 한 차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아, 이거 오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서울경찰청 마포 청사에 출석한 유아인 씨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경찰은 마약류 투약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추궁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프로포폴을 모두 10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앞서 경찰이 소변과 모발을 분석한 결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나오라고 할 때 왜 안 나온 거예요?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 거 왜 날짜를 늦추고 오늘 나온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왜냐하면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공개된 소환 때문에 본인이 사진이 찍힐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법률 대리인이 오늘 밝힌 내용을 보니까 원래 24일 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24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7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유 씨의 이제 법률 대리인 측의 주장입니다. 유아인 씨의 출석이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버렸다. 경찰의 출석 일자 그래서 경찰의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고 또 경찰이 이를 확인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날 아마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언론인들이 아마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별다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던 유아인 씨 측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대관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유아인 씨가 조사를 앞두고 마약 수사 전문가 출신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유아인 씨가 선임한 차상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박성진 변호사는 28년간 검사로 활동하면서 검찰 내 최고 마약 수사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박 변호사 지난 2013년 배우 이승현 씨, 박시현 씨, 장민혜 씨 등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수사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유아인 씨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은 굳이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딱히 지금 비슷한 한국말이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호화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
과거 마약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통이었다는 거예요. 박성진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뭐 할 수 있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고 자유잖아요. 그런데 검찰 내 최고의 마약 수사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박성진 변호사가 유아인의 변호를 맡게 됐다고 호화 변호인단, 뭐 초는 뺄게요. 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과거에 박성진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할 필요가 없는 보톡스 이런 단순 미용 시술이나 또는 통증 치료 과정에서 마치 마취가 필요한 것처럼 합법을 가장해서 연예인이나 다른 일반 환자들에게 투약해주고 아무런 시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중복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의사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검사 시절에는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와서 변호인단 한 걸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언론들 표현은 그래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유아인 씨 측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 대응 나섰다. 그러면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통상 마약류 중에서도 프로포폴 투약은 병원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병원 수사를 통해서 이 장부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투약 대상자를 특정의 수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통상 프로포폴은 한두 차례 투약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자체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건에서는 프로포폴 외에도 소변과 모발에서 다른 마약류가 검출되었고 그중에서 코카인과 케타민은 환각 증세가 상당히 심한 중한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을 줄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인물에 대한 제보를 통해서 감경을 받아내야 할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수사 대응을 통해서 결국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4종류 마약 보세요. 4종류 마약 우리가 생소한 것도 있어. 뭐 대마나 프로포폴은 이 사건 기사 통해서 들어봤죠. 코카인까지 들어봤죠. 케타민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마와 프로포폴은 대마는 소변 검출, 그리고 프로포폴은 모발 검출과 진료기록이 있고요. 코카인과 케타민 중독성 강한데 투약 기간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지훈 변호사님, 지지부진하다는 경찰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오늘 경찰 출석했잖아. 그럼 오늘 조사에서는 무엇을 밝혀내고 또 확인하는 걸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오늘 조사 그래서 투약 횟수나 아니면 경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의료 목적 이외로도 혹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또 나머지 3가지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하지만 이제 모발에서 그 기간별로 좀 어떠한 구체적인 기간이나 횟수 등을 또 고민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약 횟수를 더 축소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해요. 그렇게 검토가 된다면 사실상은 별개로 의료법 관련해서도 위반 혐의로도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꼭 정부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약은요 정말 이 사회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병폐예요. 반드시 진짜 엄단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볼까요, 최진봉 교수님? 귀신은 속여도 이건 못 속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답은 뭐예요? 아내입니다. 여자의 촉이죠. 절대로 못 속입니다. 딱 걸렸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거의 2년에 가까이 이 사람이요 유부남이에요. 경찰이에요. 또 경찰 유부남인데 동료 여경과의 잘못된 만남, 즉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 동료 여경의 집에서 만나는 등 무려 518번이나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518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18차례면
하루에 한 차례만 최소 만난다고 쳐도 몇 년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2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차례, 두 차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정말 분노할 일이지만요. 여경과 만나는 시간에 초과 근무를 신청을 합니다. 경찰이. 그리고 59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랑 지금 저 여경이랑 딴짓을 하는 걸 자기 근무에 초과 근무했다고 올려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570만 원을. 또 여경과 만나는 시간에 출장 여비를 10여 차례 신청해서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희희낙낙대면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지금 받은 수당이 최진봉 교수님 그거 누구 돈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 세금이죠. 이게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불륜을 저지르는 창피한 줄 알고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져요? 그걸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을 하고 출장비를 신청을 합니까?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네. 아니 미안한 속으로 양심에 찔리면 네. 최소한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제가 긴장을 해서 소리가 커지는데 어쨌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최전문 교수님은 지금 제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예. 조금 참으세요. 제가 화를 대신 맞습니다. 낼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동료 경찰 2년 넘는 기간 동안 동료 경찰들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람 눈에 딱 걸렸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아내를 끝까지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경찰의 부인이 남편의 부적절한 만남을 의심하면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자택에 있던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출근한 후에 남편의 아이디가 이 컴퓨터에 그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부인이 알게 된 겁니다. 사실 그때는 조금 갈등을 하잖아. 이걸 인생극장 AB처럼 이걸 본다? 아니다. 믿고 덮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판도라의 상자인데 이 아내분의 촉이 이건 봐야 한다라고 결론이 났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합류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남편분의 네. 이 지도 타임라인을 확인하던 중이었는데요. 요즘은 휴대전화라던가 이 휴대전화랑 연동된 시계를 차고 계시는 분들은 이 관련된 시스템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동하는 동선이 지도에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지도를 움직였었던 경로를 보니까 네. 이 남편이 위치했었던 이 장소들이요. 불륜 상대로 내가 의심하고 있었던 그 동료 여경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가 됐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 겁니다. 어머. 지금 이게요, 여러분. 어디에 뭐 올라온 사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아내가 평소에도 뭔가 이상한 관계 냄새가 나는데라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던 차에 지금 주로 남편의 휴대전화 반경이 그 여자 여경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아내분은 이준 변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아내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어요.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소속 경찰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이 진정을 통해서 소속 경찰청에서는 이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 1계급 강등과 제재 부과금, 징계 부과금 3배를 부과 처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 이 아내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진짜 억장이 무너졌겠지만 참 착하신 분 같아, 심성. 왜냐면 우리 영화나 막장 드라마 보면 당장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뭐 머리채 잡고 싸우고 나뒹굴고 뭐 그런 걸 상상했는데 지금 진정을 얻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찰의 아내가 진정을 얻기 참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신을 한 부부의 의리를 배신을 한 남편이나 상간녀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사실 경찰이 남편이지만 경찰 가족은 거의 경찰입니다. 그렇죠. 예, 기자도 배우자들이 기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신경정신과 의사 부인들이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경찰은 정의롭고 반듯하고 국민들의 불편 해소하는 직업이어야 되고 범죄자지 않는 일인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응징 차원이라기보다는 제발 경찰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더구나 남녀가 다 경찰이니까 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의 아픔도 충분히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아내분이 경찰청에 징계를 넣고 해당 경찰청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당시 경위였던 관리자급이잖아요. 경위는 해당 경찰은 강등됐고 징계 부과금을 3배나에는 부과 처분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금액적 그다음에 직급의 강등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내분은 얼마나 배신감과 진짜 억장이 무너지게 분노가 치밀어. 그런데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 이 남편이라는 사람 자기 잘못을 100배 사죄하고 정말 아내한테 싹싹 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지방 경찰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찰은 우선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적은 있지만 이성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제출한 휴대전화 타임라인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위법한 증거로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법원은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고 이 경찰의 소송을 모두 기각합니다. 이 경찰이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을 고려할 때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고, 이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질서 현저히 반하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고 증거 수집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돼 이에 위반될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는 증거로서 배제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콧구멍이 2개라 숨을 쉽니다. 뭐라고요? 그 여경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 교제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랑 뭐가 달라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100배 사죄해요. 자녀분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정말 아내분께 100배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분통이 터지는 그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에이,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주말에 꽃 구경 가신 분들 많으시고 진짜 벚꽃이 막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뉴스파이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봄꽃 노래를 좀 선물해 드릴게요. 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을 보며 기쁨을 주고 세상에 최정아 기자님, 진짜 이거 장윤정 씨의 대표곡이지만 진짜 오래된 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윤정 씨 하면요, 2004년도에 어머나를 발표하면서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가수죠. 그랬죠. 이어서 이듬해 발표한 짠짜라까지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연타석 홈런에 성공을 하는데요. 아하. 방금 들으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짠짜라의 후속곡이었는데요. 네. 동양적인 멜로디 그리고 서정적인 가사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몰라요. 그래요?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라는 이런 좋다. 가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곡을 연달아 히트하게 이르는데요. 사실 이 아이돌 가수들이 나온 이후에 음원 차트에서 트로트 노래가 1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꽃이라는 노래가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음원 차트 1위를 한 곡이고요. 그리고 홍진영 씨가 이 노래 덕분에 트로트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연인고 하니 네. 오디션 현장에 갔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윤정 씨의 꽃을 딱 불렀는데 당시에 이 소속사 대표님이 너무 노래 잘 부른다. 어허. 너 우리랑 트로트 가수 하자라고 어머. 해서 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장윤정 씨는 뭐 지금 트로트 여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어요. 이 과장도 아니고. 그런데 장윤정 씨가 배달해주는 꽃노래가 또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날리는 하얗게 날리는 그 좋은 계절엔 살림의 여왕보다는 애인이고 싶어요. 벚꽃길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 향기에 취해서 왠지 울컥해지는 걸 남자들은 모른다. 예, 유인규 평론가님, 이거는 신나긴 신나. 그런데 가사가 의미심장하고 범상치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트로트 댄스 곡이기도 네. 한데요. 이 곡을 장윤정 씨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곡은 주부들을 위한 곡이고 왜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마음을 담았다. 아하. 아내들이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건 뭐냐면 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고파서 밥을 먹는다. 아. 그래서 제가 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림의 여왕보다는 네. 애인이고 싶다라고 했고요. 가사가 참 절절히 와닿습니다. 네, 뭔데요? 벚꽃이 날리는 하얗게 날리는 날엔 그 좋은 계절엔 살림의 여왕보다는 애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애인으로 받아들일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벚꽃길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 향기에 취해서 왠지 울컥해지는 남자들을 모른다. 많은 주부들의 공감을 살 만한 기사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장윤정 씨는 남편 사랑이 고픈 게 아니라 남편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 좀 고민하는 정도거든요. 야, 남편 네. 사랑 얘기 나온 김에 도경환 씨 뭐 지금도 활약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장윤정 씨가 남편 도경환 씨를 향해서 좀 나 좀 쳐다봐줘 이렇게 막 투정 부리는 거 진짜 그래요? 반대 관점에서 투정을 보는데 네. 장윤정 씨는 자신은 육아 퇴근 후에 애들 재우고 난 뒤라는 의미겠죠. 육아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자신만의 숨 쉬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도경환 씨가 골프 배워라 백패킹 가자면서 본인만의 숨에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죠. 집에서 그야말로 혼자 쉬어야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놀러 다녀야 쉬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이 쉬는 방식에 관한 한 두 사람이 성향이 다른 것 같고 육아를 주로 맡는 당사자에게 골프 배우기 백패킹은 부담인 것은 사실이죠.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박자, 이렇게 자기 발걸음으로 뭐 다른 이 상대방 배우자를 좀 끌어가려는 모습에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도경환 씨는 그래도 아내 바라기, 장윤정 씨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참 희한한 분들 많아요. 시기 질투를 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곤혹스러운 상황에도 처했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쇼윈도가 있지만 쇼윈도 부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시급받고 살고 있다라고 소문도 났었어요. 고용돼가지고 시급받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들으셔도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그냥 이거 있잖아요. 안 본다는 익명성에 대해서 탁탁탁탁탁 올린데 도경환은 지금 시급을 받고 이게 뭡니까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잘 살고 저는 이게 뭐 부러움의 표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런 걸 올리는 건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런 걸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한 사람이 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퍼나르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 소문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게 사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하. 그게 도경환 씨가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네. 사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뭘까요? 지금 네. 저 사진 보면 계곡 옆에 테라스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장윤정 씨가 어머, 앉아 있어요. 우아하게 앉아 있네요, 네. 그리고 옆에 삼겹살을 굽고 있잖아요. 사진은 안 나왔지만 도경환 씨가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고기야 눈치껏 빨리 익어라. 우리 네. 회장님 안주 드시게. 아하. 라고 글을 올려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참 진짜 도경환 씨는 사랑꾼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런 모습으로 또 아내를 위하는 마음도 또 은근히 자랑도 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런가? 근데 사실 봄꽃 하면 사실 벚꽃이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벚꽃 구경 여러분 어디로 많이 가죠? 코로나 기간에 많이 못 갔던 곳 바로 이곳일 거예요. 바로 이번 주인공이 그곳을 노래 불렀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거리 가로등을
나리는 윤중로에 당신의 웃음소리 꿈결만 내 가슴속을 적시는데 꽃이 진다고 그대가 잊혀질까 내겐 슬픔만 남겨놓은 야속한 사람이여 오늘도 꽃비는 휘휘 날린다 이제는 추억의 윤중로에서 이제는 추억이 된 사랑이여 저걸 따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준 변호사님. 윤중로, 와, 아마 몇 주, 한 1, 2주 있으면 지금 여의도 윤중로에 막 벚꽃 축제 한다고 난릴 것 같아요. 교통통제하고. 네, 맞습니다. 주현미 씨는 지난해 봄 윤중로 연가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발표일이 굉장히 늦춰졌다고 아하. 해요. 지난해 사실 3년 만에 윤중로 벚꽃길이 다시 개방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발매된 노래라고 합니다. 아하. 당시 주현미 씨는 윤중로의 봄이 한껏 찾아오는 길이잖아요. 네. 또 누군가의 추억을 새긴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윤중로의 벚꽃이 꽃비가 날리듯 그동안 놓쳤던 것들의 아쉬움과 미련을 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한 노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재범 교수님, 네. 앞서 그 장윤정 씨도 그랬지만 장윤정 씨의 조금 앞서 트로트 여제 칭호를 받았던 주현미 씨,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현직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트로트로 사랑받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8년간 꾸준한 활동을 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좋아하는 노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죄송해요. 네. 저는 이런 노래를 눈치가 없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나나. 예, 요 노래. 더 하시니 또 판을 깔아주는 유인경 평론가님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짝사랑이라는 노래거든요. 제가 주현미 씨 노래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트롯 여제로서의 정말 많은 곡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래뿐만 아닌데 네. 1985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곡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잖아요. 비 내리는 영동도. 맞아요. 이 노래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데 38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트롯 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현미 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보통은 내가 노래를 잘해서 곡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관객이래요, 관객. 내 노래를 듣고 싶어하고 내 노래를 기다려주고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무대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관객이 있어서 38년 동안 본인이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노래 함께 부르고 정서를 나눌 팬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트롯 여제의 38년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얘기는 참 가슴이 와닿는 게 그 시절을 함께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주현미 씨 노래는 조금 전에 들으신 무슨 봄꽃으로 이 꽃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월을 노래하고 있는 듯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고른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동구야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정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알아서
사랑인가 봐. 주현미 씨가 이러는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이 노래 기다리셨죠? 하고 짝사랑을 바로 불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뭐 이제 짝사랑이야 주현미 씨 원래 곡이고, 근데 앞에 두 곡을 들으면 예전 제 기억은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 잔 딱 놓고 들으시던 또는 이렇게 장단 맞춰가면서 듣던 그런 노래예요. 그렇죠. 저희 네. 어머니가 라디오로 즐겨 들으시던 옛날 노래들 1930년대 뭐 40년대 노래도 나오는데요. 주현미 씨가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실버 세대들도 이 손바닥 안에 세상이 들어있어서 어려운 거 찾기도 하고 이렇게 뭐 동안이신데 실버 세대예요? 오, 대박 사건.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옛 노래들도 듣고 싶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도 가끔은 초등학교 때 봤던 주말의 명화에 나왔던 옛날 노래, 맞아요. 영화들, 네.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뭐 이런 거 배너라든지 보고 싶은데 네. 노래들은 근데 어떻게 찾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버 세대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해서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한다 그러는데요. 올려드리는 노래가 홍도야 우지 마라라든가 애수의 소야곡, 눈물 젖은 두만강, 그다음 굳세어라 금수나 같이 정말 주옥 같은 예전 노래들인데 이 노래들을 정말 가사를 음미해 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그 시절의 아픔들,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이라든가 일제시대 때 이런 걸 다 주현미 씨의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줄 수 있고요. 정말 묻힐까봐 안타까워서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들려드렸다는데 이게 옆에서 또 어르신들이 듣고 있으면 젊은이들도 아 이런 노래가 있었지라고 다시 듣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팬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보답해준 주현미 씨에게 제가 대신해서 박수를 그러니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주현미 씨는 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미모도 그렇지만요. 봄이면 봄꽃, 여름이면 여름꽃, 가을이면 가을꽃, 겨울이면 겨울꽃으로 팬들한테 늘 노래로 찾아가는 그런 꽃 같은 가수잖아요. 정말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이 꽃 배달 목소리, 이분의 목소리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봄의 문턱에서 늘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진짜 저 노래는 최재강 기자님 기타를 못 치는 분들은 그냥 이런 기타를 막 기타 치는 신용했어요. 정말 벚꽃 엔딩. 제목은 엔딩이지만 봄의 초입에 늘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계절감을 살린 가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라는 가사만 들어도 정말 봄의 문턱이 코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요즘같이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올 때면 봄 캐럴의 최강자로 불리는 바로 이 벚꽃 엔딩이 또다시 역주행을 시작하는데요. 이 해당 곡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12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2012년에 나온 노래가 지금도 인기가 있군. 대박 네, 사건이네. 무려 11년, 12년 동안이나 꾸준히 봄만 되면 이 차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노래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벚꽃 연금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연금처럼 이 장범준 씨에게 계속해서 음원 수익이 꽂힌다, 어머. 들어간다라고 해서 벚꽃 이 연금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봄 네. 캐럴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무엇보다 잊을만 하면 계속 돌아온다라고 해서 벚꽃 각설이, 벚꽃 좀비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엔딩이라는 이 제목을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 네. 저도 참 생각이 드는 게 이 장범준 씨가 벚꽃에서도 하도 많은 그 이름 중에 왜 엔딩을 붙였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게요. 뭐라고요? 이 축제에 가서 한 번은 남자 4명이서 축제에 갔대요. 근데 이 벚꽃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래요. 내 옆에는 전부 커플들인데 나는 남자 셋이랑 왔네. 이 벚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벚꽃 엔딩이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심술궂군요. 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질문을 장범준 씨한테 막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준 변호사님. 네, 저도 궁금하네요. 매년 봄만 되면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과연 그렇다면 장범준 씨에게는 저작권, 즉 저작료는 얼마나 많이 진짜 받게 궁금해요, 될까요? 진짜. 너무 궁금하죠. 일단 장범준 씨는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에 큰 운석이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핑크 다이아몬드 같다.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사실상 장범준 씨는 2017년 기준 저작료로 6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와. 매년 거의 10억씩 벌어들인 셈입니다. 와. 장범준 씨는 또 2018년 한 예능에서 출연해서 나 처음 저작권료 들어왔을 때 빚을 내서 서울 삼성동에 9억짜리 집을 샀어요 라고 하면서 벚꽃 엔딩이 잘 되니까 더 잘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야. 실제로 방송인 박명수 씨가 네. 제가 장범준 씨 집에 놀러 가봤는데 그 건물을 벚꽃 엔딩 저작료로 샀다. 내가 직접 봤다라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뭐 비단 박명수 씨만 뭐 장범준 씨를 부러워하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장범준 씨가 봄 하면 생각난 노래가 이 벚꽃 엔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장범준 씨 노래는 결국 봄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른 노래가 또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자 다같이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와, 진짜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진짜 많은 유인엽 평론가님. 그런데 장범준 씨가 이렇게 유독 꽃 하면 떠오르는 노래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벚꽃 엔딩으로 네. 너무 돈을 많이 들어서 아하. 베스트셀러가 되면 다음 책은 좀 시들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가 이제 벚꽃 엔딩의 저작권료를 따라잡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꽃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일단 봄에 태어났고요. 결혼도 봄에 어머.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커플도 많이 생기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늘 꽃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꽃노래를 지었는데 대중들이 좀 좋아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서 좋다 그러는데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엔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캐롤 작곡 작사한 분의 후손이었거든요. 저작권이 손주까지 갑니다. 세상에. 예. 근데 이제 제일 부러운 분 중에 하나가 장범준 씨입니다.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박성배 변호사 장범준 씨가 대단한 게 거의 자신의 모든 곡이 자작곡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장범준 씨 노래의 특징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지명 자체를 가사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수 씨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 노래 가사로 인해서 여수라는 지역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이 노래로 여수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면서 실제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0만 명 안팎의 이용객이 여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머. 급기야 장범준 씨는 여수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한 적도 있는데 어허. 시장님이 직접 작업실에 찾아오셔서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마운 도시라서 친구들과 함께 여수로 내려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또 장범준 씨의 꽃송이가라는 노래에는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의 배경은 천안시 동남구의 천호지입니다. 이후에 천안시가 이 천호지를 시민 누구나 방문해서 즐길 수 있도록 대변신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진문 교수님, 예. 이 봄만 되면 장범준 씨 노래는 어김없이 우리 귀에 찾아오는데 근데
TV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가식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장범준이지만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그때 어허. 박명수 씨와 함께 노래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 그때 박명수 씨가 물어본 질문이 네. 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자, 박명수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장범준 씨한테. TV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장범준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방송에 안 나와도 노래를 들어주시니까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 아하. 굳이 내가 방송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그러면 대학교 행사 섭외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은 뭐 TV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에 가서 행사를 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들려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범준 씨 입장에서는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 본인의 생활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굳이 다른 활동은 안 하고 노래 활동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늘 팬분들을 생각하며 팬들의 사랑 생각하면서 계속 열심히 자기 자신을 연마한다는 거. 그게 롱런, 길게 사랑받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벌써 다음 봄이 또 벌써 기다려집니다. 세 분의 노래가요. 자, 그런가 하면 최정화 기자님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식당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하는데 가스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전 저희 집만 생각해도 진짜 앞이 캄캄할 정도로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가스가 뭔가 안 부싯돌을 나오지? 이렇게 붙일 수도 없잖아요. 네, 순간 너무너무 당황 일단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의 식당과 이 주택가 일대에서요, 가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일이 어머. 벌어져서 저처럼 굉장히 당황하는 시민들이 발생을 한 건데요. 어허. 바로 이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과연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네? 한 여성이요, 이 벽에 붙어서 가스 밸브를 아주 열심히 잡아내립니다. 어머. 잠시 후 이렇게 손을 털더니요, 네. 유유히 발걸음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네. 여성은 이런 식으로 용산구 일대 약 2km를 돌아다니면서요, 자신의 손이 닿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있는 이런 기행을 벌였습니다. 어머. 지금 저 사람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대체 누구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 이제 준비 들어가는데 누나가 이제 가스가 안 된대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이제 급하게 전화를 했죠. 위에도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문제가 없다. 도시공사랑 얘기하면서 보니까 밸브가 기역자로 되면 다친 거래요. 그래서 급히 하나를 올려보고 가게로 달려가서 열어보니까 불이 들어오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확인했더니 약 200가구가 그때까지 확인된 게 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밸브를 내리고 갔다. 그래서 경찰도 이제 출동해서 12시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이 그 지역 거기 뭐 신흥동 아니 뭐 후암동하고 뭐 여기 가로수 이쪽 일부 지역을 밸브를 아마 다 잠근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콧구멍이 2개여서 숨을 쉬는 사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앞서 가정집도 가스가 안 들어오면 진짜 이 캄캄한데 가게를 하신 분들은 가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 피해가 진짜 막심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막심할 수밖에 없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뭘 끓이거나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전후사정을 몰라서 영업에 차질을 일으킨 여러 가게들이 있었고요. 저분 아까 인터뷰하신 분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열어서 다행이지. 그러네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하, 맞아요. 계속 전화만 돌리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옆 주변에 있는 일반 가구 2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잖아요. 세상에. 집에도 가스가 안 들어오면 아이들 저녁에 밥 해야 되고 뭐 끓여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 한 사람이 이상한 기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이지윤 변호사님, 그럼 저 여성 못 잡은 거 지금도 어디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하게도 CCTV랑 주변 탐문 결과 이 해당 여성을 사실상 찾았어요. 근데 아하. 찾은 지역이 조금 의아해요. 어딘데요? 그 서울역 주변을 좀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노숙자로 좀 추정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금 조사를 좀 했다고 해요. 아하. 자, 근데 이 못된 짓을 한 여성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박섬혜 변호사님. 형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거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가스 공급 방해는 가스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배관 기능에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가스 공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가스 공급을 방해한 사실은 분명하니 도시가스사업법은 적용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사실까지 추가된다면 형법도 적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피해자들이 재물 손괴를 주장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추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네. 무엇보다 경찰은 이 여성을 노숙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신원과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피해 상점 주인분들 중에요,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세상에 처벌을 원하지 않답니다. 또 그분의 딱한 사정을 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반성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밖 소식 좀 알아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 도주범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쫓기자 이것을 타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차에서 내린 용의자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진 도주극을 상상한 듯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뒤쫓아온 경찰이 남성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도주극은 막을 내립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저 사람은 우리 한국 속담 좀 뛰어봤자 벼루가 저걸 하고 어딜 도망간다 그러 이준 변호사님. 네, 정말 황당하죠. 정말 근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이게 갑자기 이제 딱 막아서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가요. 네. 탈주를 하는데 네. 문제는 새벽인데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형광색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조끼 때문에 교밀장 도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다른 경찰한테 너무 쉽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준 변호사님 웃음 참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웃음 막 터질 듯한 일보 직전이었어. 근데 앞서 지금 영상을 보면 유인계 평론가 경찰들이 밀어붙여서 잡다 보니까 저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 혹시 어디 안 다쳤어요? 연한 부상만 있고 크게 다치진 경미한 않았고요. 부상만?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긴 한데 다행히 훔친 차량은 주인에게 무사히 인도됐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런 나쁜 사람 꼭 잡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바다 건너 이 나라도 한번 가볼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번에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정말로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허. 영상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다. 굴착기 한 대가 요란하게 우체국 출입문을 부숩니다. 어머. 이어 건물 안에 있던 ATM 이 한 대를요 아주 통째로 뜯어내더니 세상에. 일당이 타고 온 흰색 승합차에 그대로 싣기까지 합니다. 능숙하게 일을 마친 이 일당은요 승합차와 준비된 다른 차량에 나눠 탄 채 순식간에 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와, 최재범 교수님 진짜 네. 세상 가지가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굴착기를 가져와서 저걸 훔쳐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체국인데요. 저거 훔쳐가는데 2분 걸렸어요.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저 돈이 얼마 있으면 저 안에 2만 유로가 들어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2,800만 원 정도 어머머. 되고요. 저 범행에 사용된 굴착기, 차량 네. 모두 도난당한 겁니다. 아하. 하지만 더 문제가 저 강도 일당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꼭 잡혔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